밤에 대체 어디 연락해 좀 아는 여자 동생들만 내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리는 생방송 식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들어오자마자 추천한 센스 감사하고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예. 피곤해 보이죠? 진짜 피곤해. 아, 나 오늘 6시부터 아까 그 11시까지 완전히 5시간 동안 본 뉴스가 너무 많아. 머리가 멈추는 것 같아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좀 전에 너 밥 맛있게 먹은 것 같았어요? 소화가 안 돼 지금. 드디어 말을 하니까 소화가 되는구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길 기도하고 미안해요. 역시 우리 방송의 시작은 브라큐아의 어떤 조우? 어서오세요. 아, 트림이 안 나와서 이렇게 기분이 나빴구나. 제주도 휴가 와서도 망치분 생방 듣고 있어요. 휴가는 즐기셔야죠. 예. 마늘 한 점 까면서 들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작업하면서 듣기에 딱 좋은, 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다 보면, 예, 어느 날 인형 눈 붙인 분이, 예, 집안이 가득 차버렸다는 얘기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죠. 예, 마늘 한 접을 다 까실 수 있는, 예, 그 정도의 4시간을 일하셔도, 예, 그 쉴 틈 없이 일하실 수 있는, 네. 일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일이 벌어져서, 예, 어떤 분은 인형에 눈깔 붙였는데 인형이 집안을 가득 채운 줄 몰랐다는, 예, 그런 분들도 계시고, 예, 지금 이제 이 마늘 한 접을 다 까면서 듣겠다라고 하신 분, 예, 그래, 이게 노동요죠. 실제로 옛날에 우리 방송을 그때가 2009년이었나 8년이었나 어떤 분이 그 공장 운영하신 사장님이 공장에 틀어놓으신 거예요. 틀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말이 빨라가지고 사람들이 그 작업량이 늘어났대. 근데 이제 내가 이제 2009년부터 계속 노동 문제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노조를 구성하라는 얘기를 자꾸 했더니, 그 다음부터 그 공장에서 들었다는 분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공장 사장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말이 빨라서 노동요로 틀어놓으셨다가, 자꾸 노조를 구성하라는, 노조에 가입하라는 저의 발언 내용이, 위험한 선동으로 들리셨나봐요. 요즘엔 그 사장님 혼자 듣고 계신가요? 혼자 듣지 마시고 노동자분들과 같이 공유하시는, 그래서 아름다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일하면서 들으면 집중 엄청 잘 돼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망치부인 방송을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면 그렇게 그림 잘 된대. 작가들도 그렇고, 예, 망치부인 방송을 듣다 보면, 들으면 뭐라 그러나,
이 작업량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분이랑 또 누가 있었지? 주로 그런 손 작업하시는 분들, 손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바느질도 잘 되고, 예, 바느질도 잘 되고, 무슨 그림도 잘 되고, 네, 그래서 이 우리 망치분 방송이 수작업 하는데, 예, 이 속도를 높여주는 거지. 뮤즈는 무슨 빨리빨리 하게 되는 거야. 말이 빨라서. 그래요. 불면증에 걸린 분들한테는 이 자장가가 되고, 야간 경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경비에 도우미가 되는 참으로 묘한 방송. 예, 각자 자기 필요에 따라 보는 방송이죠. 네, 그래요.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어떤 분은 잠이 안 와서 방송을 듣는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잠 깨려고 듣는다고 하시고, 예. 트럭 야간 운전하시는 분이 망치부인 방송을 들으면 잠이 안 온대. 근데 어떤 분은 망치부인 방송을 틀어야 잠이 온대. 이건 뭘까? 결국은 이 방송을 이용하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이용하는 거야.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망치부인 방송은, 사실은 이 망치부인이 뭔가 대단하거나, 망치부인이 뭔가 내용이 있는 사람은 아니야. 이걸 듣는 쪽에서 문제인 거지. 예, 듣는 쪽이 막 아는 게 많고 마음이 열려 있으면 망치부는 1이라고 얘기했는데 100만큼 감동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뒤집어진 바가지 같은 경우에는 망치부인이 100만큼 얘기해도 제로인 거죠. 모두 튕겨나가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듣는 사람의 준비 정도에 따라서 감동이 다르고 내용이 다른 방송, 망치부인 방송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방송을 이제 그 감동하신 분들이 홍보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아는 후배, 친구, 동료들한테 이제 막 강제로 방송 보라고 막 강요를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다가 고립되시고 왕따 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방송은 아무나 듣는 방송이 아니야. 이게 아무나 듣는 방송이 아니고 이게 수준이 좀 돼야 들어.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막 들으라고 강권하시면 가족관계나 교우관계에 파탄이 올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직장에서도 왕따 당하실 수 있고, 이제 강권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한 가지 홍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 우리 망치부는 방송은 절대 대놓고 막 공개적으로 들으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이걸 막 큰 소리로 틀어놓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일단 그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볼륨. 가령 이제 가게에 틀어놓는다든가 이러시는 분들, 너무 큰 소리로 틀어놓으시면 반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들릴 듯 말 듯하게, 그러니까 조용해야 들리는 그런 볼륨을 틀어놓으셔야 이게 효과적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령 이제 타겟, 전도 대상이 있어. 그 전도 대상이가 망치부인 방송을, 전도해야 되겠어. 그럴 때 이제 막 이거 방송 봐라! 그러면 안 돼. 일단 그 친구한테 약속을 잡아. 약속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오기 한 5분 전에 꼭 먼저 도착을 해야 돼. 그 친구가 일찍 5분 먼저 오는데다 10분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망치부인 방송을 보고 있는 거야. 막 보고 있다가 그 친구가 도착할 때쯤 못 볼 척하고 막 보다 막 낄낄거리다가 친구가 바로 꺼! 친구가 뭐 봐? 그러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꺼야 돼. 반드시 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역시 5분 먼저 가서 보고 있다가 뭐야 뭐 보는 거야? 몰라도 돼. 그래서 빨리 다급하게 이게 꺼갖고 치워버려야 돼. 친구의 호기심이 막 자극되겠지. 그때 이제 세 번째 딱 그래. 세 번째는 우리 한국 사람은 절대 세 번 이상 참지 않아. 도대체 뭔데 그래? 화가 납니다. 자, 이때 이제 미안한 딱 스탠스로 미안해한 척하면서 이게 별거 아닌데 이게 좀 아무나 보는 방송이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 왜? 그 뭔가 이렇게 그 야동인데 몰래 돌려봐야 되는 듯한 느낌? 예, 뭔가 이렇게 그 평범하고 공개적으로 할 일이 아닌 듯한, 이건 비밀이란 느낌을 딱 뉘앙스를 줘야 돼. 이거 네가 볼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그다음 이제 그래서 이제 비밀이란 느낌을 딱 주고, 두 번째 이거 네가 볼 수 있을까 모르겠다. 야, 아무나 보는 방송이 아니라니까 반드시 해야 돼. 그래야 듣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그 도전 의식을 가지고 들으려고 애를 쓰게 돼. 근데 한번 들어봐 이러면 별로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네가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이렇게 흐리면서, 그래야 이제 이 듣는 사람이 네가 듣는데 내가 왜 못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괜찮아 재밌어 이러면 상대방이 별거 아니라고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먼저 이거 네가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그럼 뭔가 네가 듣는데 내가 왜 못 들어 이렇게 나온 표정이 나올 거 아니야. 그때 이게 좀 방송이 좀 거칠어. 너가 워낙 교양이 있어서 이게 좀 거칠어 갖고 들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돌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거친 것만 좀 참을 수 있으면 내용은 너 정도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지? 첫 번째 비밀인 듯,
두 번째, 네가 들을 수 있을까란 의혹 던지기. 그 자존심을 긁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거칠다라는 말로 말을 돌린 다음에, 근데 너 정도는 아마 이해할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도대체 뭔데? 라는 이제 앙심을 품게 하고, 그 상태에서 딱, 아프리카 앱을 깔아주고, 망치 부인을 검색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면서, 즐겨찾기를 해주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면, 여러분의 전도는 끝나는 거예요. 그 뒤는 그의 몫이야. 그 뒤는 그의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역할은 세 번 만나서 친구가 들어오기 전에 끄고, 이 세 번째에 가서, 이게 아무나 듣는 방송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이게 좀 거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너 정도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기대감을 딱 표현을 해서, 그 친구가 이제 흥미진진 고도의 집중력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다. 만약 여러분이 이제 막, 이거 끝내주는 방송, 인생을 바꿔 막 이러면, 내 친구가 이제 무슨 사기꾼 다단계한테 넘어갔나 보다. 이런 의심을 준단 말이야. 친구한테 막 너무 사랑하는 친구에게 권하고 싶어가지고, 너 이거 꼭 봐. 이거 너무너무 재밌는 방송이야. 네 인생이 바뀔 거야. 막 너가 알던 세상이 달라져.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 그 친구가 일단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이 있는 애가 아닌데, 뭔가 이렇게 빠져있다면, 틀림없이 다단계다. 혹은 이게 사입이 2단이 틀림없다.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망치 부인 방송을 보게 되면 오자마자 친구가 블랙에 걸리고 너 도대체 나한테 뭘 가르친 거야?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막 보라고 그러면 안 돼. 이 중요한 얘기야.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막 찾아보고 싶어야 하고 막 오기가 나서라도 집중해서 들어보고 싶게 하는 그런 어떤 전도에 또 이게 다 스킬이 있는 거야. 그냥 막 우리 시청자들 보면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평생 내가 알아왔던 이 대한민국이 아니야. 이 지구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뭐야.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막 그 감독이 복받친 나머지 막 확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친구 관계 깨져. 친척들 사이에서 왕따 당해.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여러분도 바보 취급받고 그런 적 있었죠? 네, 그게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냥 이제 그거 왜 그랬냐? 나 그런 경험 있어요, 손. 손 들고 이제 후회하지 말고. 나 블랙은 안 시키는데 후회가 될 거야. 자기가 그런 경험 있다. 막 보라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개무시당하고, 이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소원해졌다. 네, 자, 이런 분들, 손 많이 드셨어요. 대단히 감사하고요. 근데 손 드신 분들의 문제는 뭐냐? 눈치가 없는 거야. 이 손 드신 분들의 문제가 뭐냐? 눈치가 없는 거야. 지금도 손 들으라니까 손 들잖아. 무슨 눈치가 없냐? 좀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상대방에 대한 수준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분들이 주로 막 이렇게 논쟁에 휘말려요. 그죠? 지금 손 드신 분들의 공통점. 이상하게 본인의 말 남들이 오해하지. 그지? 자기가 원래 그런 뜻으로 얘기 안 했는데 사람들이 막 오해하고, 그리고 나는 순수한 뜻으로 얘기하고 걱정한 건데, 막 갑자기 친구들한테 내 욕하고 있고 막 그런 경우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왜 그러냐. 눈치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눈치가 없어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남들을 자기랑 똑같이 봐요. 남들을 자기 마음이랑 똑같이 보는 거야. 그래서 남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 그런 분들이 인생에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쵸? 그게 이제, 내 말이 맞지? 아까 손든 사람들. 그러니까 남들이 나랑 똑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막 기쁜 마음으로 전한단 말이야. 근데, 이상하게 막 자기를 나중에 보면 뒷담 까고 있고 막 그래. 그리고 막 자기 딴은 위로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가 적장에 깃발 아래 서 있고 막 그래. 그 이유가 뭐냐? 눈치가 없는 거야. 뭐냐? 상대방이 뭘 듣고 싶은지 그걸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 쏴대니까. 그럴 땐 대부분 나의 위로도 칼로 창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를 간파할 수 있는 능력, 상대방의 지금 준비 정도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능력, 이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백전 불태다. 그 말이 뭐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 위태로울 100번 싸워도 이 위태롭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지피지기를 못한 거야. 그 중에 특히 지피를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기를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뭐냐? 우리 편이라고 이번에 호남의 문재인 지지자들 지피지기에서 지기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그렇게 많이 지지한 걸 모른 거야. 호남 문재인 지지자들은 지난번에 호남에서 80몇 프로 지지해줬으니까 이번에도 저런 말 안 들을 거야. 이 내 친구들이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저런 개소리 안 넘어갈 거야. 지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예. 새누리당은 알지만 지피하지만 지기하지 못한 경우, 내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그래서 실패한 경우죠. 예. 인생의 지혜가 필요해. 뭐냐?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예.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백전불패가 아니라 백전불태. 그러니까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가, 그거를 파악하고 그 듣고 싶은 이야기에서 시작을 해야지. 막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꾸겨 넣으면 안 돼요. 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상대방에게 막 꾸겨 넣으면 반드시 체해. 예. 억지로 먹이면 반드시 체해요. 예. 3달 전에 다른 사람 휴대폰에서 잠깐 듣다가 바로 팬됐음. 인생 공부 잘됨. 저런 사람은 저 특별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 휴대폰에서 잠깐 듣다가 바로 팬된 사람. 그 다른 사람이 이 망치부인을 알고 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우연히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의 휴대폰에서 듣다가 된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좌우지간. 예. 그 님께서 그렇게 한 번 듣고 알아들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좀 특별한 경우죠. 대부분은 처음 들으면 그냥 나가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그래도 여자라고 생각하면 다행이죠. 이런 여자라고 불러주면 고마운데, 대부분 뭐 이런 년이 다 있어 이러고 나가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이렇게 하고 나가요.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이렇게 목소리가 크고, 예, 주로 막 이렇게 신경질을 내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적응을 못해.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좀 교양 있는 사람들은 방송 오래 못 들어. 근데 이제 이 어설픈 교양 있는 사람 방송 오래 못 듣는데, 진정한 그 삶의 교양, 철학적 교양이 있는 사람은 방송 알아듣게 되는 거죠. 예, 수준이 좀 올라가야 돼. 네. 네이버 뉴스 댓글에 망부님 방송 보라는 글 봤네요. 처음엔 좀 놀라기도. 아니, 네이버 뉴스 댓글에 망치부인 방송 보라는 게 올라왔어요? 이야, 이 네이버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옛날에는 네이버가요, 주민번호 도용을 해가지고 그 5만 개의 아이디로 이 국정원 심리전담반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아이디가 주민번호 자기 전화번호 하나로 만들어야 되고 본인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이 50개씩 아이디를 만들 수가 없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는 워낙 이용자가 많아서 요즘엔 도리어 네이버 댓글이 작업이 어려워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음으로 갔어. 다음은 이용자가 300만이고 네이버는 3천만 명이야. 10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작업이 안 돼. 근데 3천만 명이 접속을 했지만, 회원이지만 3,800만인가? 근데 실제로 이제 매일 들어오는 사람은, 매일 네이버에 들어간 사람은 뭐 100만 정도밖에 안 될 거야. 근데 그 100만 명이 보는데 5만 개의 아이디가 똑같은 글을 쓰면 사람들은 어머 이게 여론인가 보다 이랬던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인터넷에 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적극적 참가자는 5%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아이디 여러 개를 가지고 이게 여론인 것처럼,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여론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엔 300만이라면 하루에 10만 정도가 매일 접속하겠죠. 그러니까 10만 명 중에서 자기네들이 10,000개만 아이디를 갖고 있어도, 2,000개만 아이디를 갖고 있어도 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5,000개죠. 5,000개 아이디만 갖고 있어도 그 다음 여론은 주도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지금은 다음이 더 이상해졌잖아요. 총선 앞두고 다음에 댓글이라든가 다음에 아고라라든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 그 이유가 이제 이용자 숫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얘네들이 그 댓글 조작이 안 되니까, 예. 한 명당 3개밖에 안 되잖아. 옛날에 50개였어요. 옛날엔 한 사람이 50개씩 아이디를 가지고 여론을 조작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원들이 3개씩 아이디를 굴려봤자, 워낙 일반 다수의 의견이 많은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요즘에는, 그러니까는 작년 가을부터 네이버가 거의 정상화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종교는 믿는 게 아니에요. 신을 믿는 거지. 종교는 신앙의 대상이 되면 안 돼. 종교는 제도야. 우리가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종교는 제도이고 신앙의 대상은 신인 거죠. 신과 종교를 동일시하면 안 돼요. 에? 가령 종교, 천주교, 개신교 이게 종교야. 근데 신은 누구야? 같은 하나님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종교하고 신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다른 존재예요. 예, 다른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죠 라고 얘기하면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도 틀린 말이에요. 예,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고 틀린 말이야. 종교인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예, 종교인이 될 수 있죠. 물론 신앙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지. 가령 기독교, 독실한 기독교인, 종교인이에요. 근데 독실한 신앙인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독실한 신앙인이라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독실한 종교인이라고 그러면 기독교적인 교리를 잘 따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예, 그게 종교인은 무조건 나쁘다.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단 종교인은 나쁜 거야. 이단 종교나 사이비 종교에 매여 있는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이지만, 이게 이제 그 종교인은 모두 나쁘다. 이것도 편견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설프게, 어설픈 표현들은 안 하는 게 좋다. 박윤천 얘기할까요? 네, 그래요. 우리 박유천 얘기합시다.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네, 우리 이제 박유천. 네, 그래요. 자, 이런 제목하는 것보다 박유천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아, 박유천 고대생. 됐어요. 네. 박유천이 누구냐? 네. 너네 인피니트 컴백 무대에 인피니트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봤어? 인피니트 컴백 무대면 인피니트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 피날레. 알지? 기다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박유천 스캔들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 박유천 스캔들 중요한 의미가 있어. 예, 그래요. 예, 뭐 이렇게 관심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이 박유천이 얼마나 유명한 연예인인데, 동방신기에서 일단 박유천이 누군지만 설명할게요. 예. 동방신기라는 보이그룹이 있었죠. 근데 이 보이그룹이 원래 5인조였죠. 그죠? 원래 5인조였는데 이 4인조였다. 그지? 동방신기의 이 그룹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문제가 있었어. 무슨 문제였냐면 소위 기획사하고, 기획사에서 SM이죠. SM이 원래 5인조 맞아. 5인조에서 3명이 나간 게 JYJ. 그러니까 이제 동방신기라는 보이그룹이 이 SM이라는 이수반이 운영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보이그룹이었는데, 얘네가 노예 계약을 맺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서부터 막 연습생 시절부터 개고생을 했는데, 그리고 돈을 엄청 벌어들였는데 얘네들한테는 남는 게 없는 거야. 기획사가 다 가져가고.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이 이 노예 계약을 거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이 SM에서 JYJ라는 3명, 우리는 이 노예 계약에 거부한다. 근데 나중에 그 중에 2명은 잡았어. SM에서 잡고, 지금도 동방신기가 됐고, JYJ는 이제 나간 거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SM이 워낙 연예계에서 말빨이 센 기획사였던 거야.
그 연예 프로그램에 전부 다 자기가 아는 PD들에게 만약에 JYJ 출연시키면 자기네 뭐 그 선수들 안 내보낸다 이래가지고 JYJ가 모든 출연이 차단당했던 거야.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어떤 텔레비전에도 못 나오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못 나온 게 한 1년 정도 됐죠. 예, 보이콧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그 연예 활동을 못 하는 거야. 공식적인 활동이 못 하는 상황이었어.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JYJ 팬들이 JYJ를 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열심히 싸운 거야. 그 기획사의 만행을 알리는 싸움을 막 해가지고 그래서 그 JYJ가 이제 연예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박유천이가 성균관 스캔들에 이선준? 그 저기 성균관 스캔들에 나오는 성균관 스캔들에서 이선준의 역할을 맡으면서 예, 그 확 알려지게 된 거죠. 네. 그 SM의 이미지가 나빠지게 된 게 예, SM의 이미지가 나빠지게 된 사건이 그 동방신기야. 동방신기 JYJ 뭐라 그러나 분리 사건, 예, 독립 사건에서 그게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획사가 제일 잘 나가는 게 그게 옛날에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한쪽에서 춤췄던 그 양모 씨, 그죠? 양 사장 아닌가? YG, YG 양 사장, 그 사람이 제일 잘 나가잖아. 그래서 이제 그 SM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그 전문 기획사의 시초였어요. 그래서 그 SM이 소녀시대를 만들었지. 소녀시대인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연예인 걸그룹 보이그룹들을 만들어내면서 막 신화적인 존재였어. 그러다가 이제 걔 누구야 박진영이 JYP를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이 JYP에서 그 비 사건이 터지지. 비를 박진영이 이제 미국에 순회 공연을 시키겠다. 이래갖고 계약을 다 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었다. 이래가지고 막 그 투자했던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난. 그랬던 사건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정확하게는 JYJ가 처음에 기획했다가 그걸 B가 인수했는데 그래서 B가 단독 무슨 기획사 사장 비슷하게 됐는데 나중에 JYJ가 계약했던 내용을 B한테 물어내라. 그랬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JYP가 이제 막 가라앉기 시작한 거야. 그런 사건이 있었어. 예. 그것도 한번 알아봐. 그 다음에 하여튼 지금은 이제 YG가 제일 떴는데 YG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유동자금을 부동산에 묶어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들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연예 기획사에도 흐름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 박유천 같은 경우에는 쟤네들의 밥이었어요, 옛날부터. 예. 옛날부터 박유천이 쟤네들의 스캔들 대상이었는데 얘가 이제 늦깎이 군대를 가 있더만 늦깎이 병역을 하면서 지금 공익근무 중이야. 예, 공익근무 중인 박유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오늘의 포인트 이따가 끝날 때 피날레 제일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기다리시면 두둥. 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뭐 별로 안 중요한 사소한 것들 박유천 스캔들로 가리고 싶은 뉴스들이 뭘까? 예, 박유천 스캔들로 가리고 싶은 뉴스는 무엇일까요? 예, 그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 별로 안 중요한 뉴스들인데, 네, 별로 안 중요한 뉴스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은 없겠지만, 이게 또 의미가 있어요. 예, 의미가 있는 얘기들이라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이제 이 고대생 카톡방, 이것도 연관되어 있어요. 고대생 카톡방, 그 카톡방에서 다룬 내용들, 기절초풍할 내용들입니다. 도대체 고대 언제부터 이러는 걸까요? 예, 고대의대 성추행 사건, 그게 잊혀지기도 전에 이 고대 카톡 성희롱 사건이 터졌어요. 이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네, 두둥. 예, 시리즈로 박유천과 고대생 카톡 사건에 대해서 오늘 하이라이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별로 안 중요한 뉴스들을 빨리빨리 후딱 해버리고 하이라이트로 오늘 이제 이 고대생 카톡 사건과 박유천 성폭행 스캔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커밍 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소한 뉴스들 몇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사소한 뉴스. 첫 번째 사소한 뉴스는, 첫 번째 사소한 뉴스는, 이 얘기를 먼저 해야 할까? 그치, 이게 다 연결되지. 그래. 이거부터 하자. 아주 첫 번째 사소한 뉴스. 롯데. 자, 지금 롯데 그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벌어졌잖아요. 그죠? 검찰의 개헌 얘기 오늘 있어요. 순서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봐. 자, 이 롯데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뭐 역대 최대라는 거 아니야. 어마어마한 규모로 검찰이 쳐들어가가지고 롯데를 싹 털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롯데를 싹 털면서 그 비어있었던 금고가 있었고, 그런데 그 비어있었던 금고와 달리 롯데의 아주 은밀한 내부자가 아니면, 그것도 내부자 중에서도 최고 핵심만 알 수 있는 롯데호텔 33층이 털렸다는 거야. 그 얘기 보셨어요? 예. 롯데호텔 33층이 털린 거야. 그 롯데호텔 33층은 일반인은 모르는 데래요. 일반인은 모르는 장소인데 거기가 털렸다라면 이거는 내부에 협조자가 있다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 이 롯데의 비자금 문제라든가 롯데그룹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협조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그 내부자들이 누굴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제 관련 뉴스들을 좀 쭉쭉 올려주시고요. 네, 신격호 은닉 자금 서류 뭉치 발견, 오노 자금 내역도 확보.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래서 이제 검찰이 막 이 신씨 3부자에 대해서 막 다 털었다는 얘기가 막 나와요. 다 털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신문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근데 뭔가 좀 수상하다. 뭔가 수상하다. 이 롯데 동생인가 형이 잘 헷갈렸는데, 이게 지금 이제 결국은 뭐냐면 다 늙은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지분을 차지하기 위한 형제들의 이 세력 다툼, 그게 올봄에 터진 문제잖아. 올봄부터,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작년부터 터진 문제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서로 형제 간에 고소고발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 그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아직도 이제 그 지분 확보, 이 정신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가 형편을 들어. 근데 이제 이 동생이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형이 동생의 실권을 내놔라. 뭐 이러면서 또 어머니가, 그러니까 새엄마 쪽은 되겠죠. 새엄마가 또 이 두 아들 중에 누군가 또 편을 들어. 그래갖고 아주 복잡한 재산 분쟁이 배경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복잡한 재산 분쟁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 재산 분쟁 과정에서 서로 폭로전이 계속되다가 결론은 어디까지 건드렸냐? 제2롯데월드까지 건드린 거야. 제2롯데월드를 건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뭐가 터진 거냐 하면 이명박까지 건드린 거야. 이명박까지 닿았어. 서로 폭로전을 하다가 이명박까지 딱 닿아가지고 그 이명박 때 이 제2롯데월드를 짓기 위해서 이 소위 방산비리, 그러니까 방산비리 아니고 군부의 비리겠죠? 무슨 공군 중장에게 12억을 줬다. 이런 기사까지 나온 거야. 공군 중장에게 12억을 줬다라는 이제 이야기까지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여튼 보도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어저께 그저께까지는 일요일까지의 분위기는 뭐였냐. 그러니까 이명박 정조준이냐야. 롯데 비리와 이명박 때 롯데가 왜 이렇게 급성장했냐. 이걸 내가 중심이라 그랬잖아. 이명박 때 롯데가 어떻게 급성장했나. 그걸 그 뉴스를 잘 집중해서 보라 그랬잖아. 일요일 방송에서. 그죠? 자, 그런데 어제 오늘 보도의 흐름이 어때요? 어제 오늘 보도의 흐름이 이게 롯데와 이명박의 비리, 군부의 비리, 이게 근본적인 비리로 가고 있냐 아니면 꼬리 자르기로 가느냐. 지금 이걸 내부적인 롯데 가문의 롯데 집안 내부의 재산 싸움이다. 이렇게 덮고 가려는 흐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재벌 전반과 재벌과 권력이 연관된 이명박 세력에 대한 수사, 이렇게 가나, 요런 보도는 누가 했냐면 주로 경향이나 한겨레나 이런 쪽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어. 그런데, 이번에 이 롯데를 수사하는 검찰이 수상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주로 어디서 나와? 조중동 쪽에서 나와. 친재벌 언론은 되게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 롯데 수사에 대해서 각각의 입장은 박근혜는 롯데를 성형 없이 수사하는 쇼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명박과 다르다 이런 선긋기를 하려는 목적인 것 같고, 검찰은 소위 이제 홍만표 사건이 뭐냐, 결국 정은호라는 그 재벌이 해외에 가서 부당한 뭐 수백억을 노름으로 날렸는데 그 해외 원정 도박 혐의가 경찰,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검찰이 죄를 줘야 되는, 그러니까 그 죄인은 기소를 해야 되잖아. 불기소 처분이 된 거야. 불기소가 2번이 됐단 말이야. 3번째 걸린 거야, 정은호가.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먼저 2번째 검찰의 입장, 이것도 적어야죠. 첫 번째는 박이 이와 선긋기, 박근혜가 이명박하고 선 긋는 척 하는 거다. 2번째는 검찰의 홍만표 가리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 이 홍만표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면, 몇 주 전에, 거의 한 달 전쯤에 정은호 게이트라는 게 터져. 재벌 3세 정은호가 해외에서 그 원정 도박을 한 거야. 재벌 3세? 하여튼 뭐 네이처 리퍼블릭? 얘가 원정 도박을 하면서 한 번에 막 100억씩, 하루에 100억씩 탕진을 한 나쁜 놈이야. 근데 얘가 2번이나 이전에 걸렸는데 2번 다 기소가 안 됐어. 기소가 안 되는 경우는 2가지예요. 경찰에서 검찰로 안 넘겼거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하거나, 그랬던 경우거든. 그러면 경찰은 뭐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로 반드시 검찰에 보내게 돼 있어. 경찰 차원에서 안 넘길 수가 없어. 근데 경찰이 이제 넘긴 걸 검찰 차원에서 이걸 무혐의,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했다는 얘기야. 기소를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건 뭐냐? 홍만표가 검사들을 뇌물을 줬다는 얘기야. 홍만표가 검사들을 뇌물을 줘서 이 원정 도박이라는 걸 혐의 없음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홍만표 게이트는 이게 정말 이 수백억이 왔다. 이게 홍만표, 그러니까 정은호가 100억을 최유정이라는 변호사한테 100억을 주고 자기를 보석을 시켜달라는데 3번째 잡혔을 때, 근데 보석을 못 시켰다고 이 여자 두들겨 팼다가 걸린 사건이야. 거기서 이게 꼬리를 물고 나타난 건데, 결론은 홍만표가 검찰의 인맥을 동원해서 그 해외 원정 도박이란 미친 짓거리를 한 놈을 불기소 처분했다. 팩트는 그거야. 그러면 이 사건은 홍만표 하나를 구속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홍만표의 모든 통화 내역이 털려야 되고, 그리고 그 사건 담당 이거 간단해요. 정은호 게이트를 맡았던 검사들 조사하면 돼. 왜 얘 불기소했냐? 그러면서 그 검사들의 통화 목록 이런 걸 조사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인맥을 통해서 이 정은호를 2번이나 불기소했느냐? 이 검찰들의 비리가 터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홍만표를 딱 구속시킨 다음에 일제히 모든 언론에서 덮어줬어. 검찰의 그 얘기는 딱 덮어주고, 그래놓고 이제 검찰이 뭔가 국민들의 눈과 귀를 돌릴 만한 특별한 사건이 필요해. 그러면 특별한 사건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건이 뭘까? 그러면 국민들의 정서를 이용하면서도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으면서
뭐가 효과가 큰 걸 노려야 돼. 그 중에 롯데가 있다는 거야. 왜? 롯데는 이게 생산을 안 해요. 롯데전자 못 들어봤잖아. 그죠? 롯데는 뭐 전자라든가 뭐 이런 게 없어. 자동차 없어. 그지? 그러면 이 롯데는 오로지 뭐만 하냐? 서비스업으로 큰 애들이야. 롯데 호텔, 롯데 백화점, 롯데 마트, 그죠? 롯데 슈퍼, 롯데 월드 이러면서 이 유통업으로 큰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 롯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현재 유통업의 거의 80%를 장악하고 있어요. 롯데가 우리나라 유통업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거 뭐라 그러니? 만드는 거 있구나. 아이스크림. 예, 제과. 롯데 제과는 뭘 만든다. 롯데 제과는 뭘 만드는데 그 롯데 제과가요. 거의 지금 제과업계에 80%를 장악하고 있어. 롯데가 제과업계의 80%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롯데가 아닌 걸 먹을 수가 없어. 아이스크림에 롯데가 아닌 게 없어. 대부분이 롯데야. 그건 무슨 얘기냐? 다 이 소규모 아이스크림 회사들 먹었단 얘기야. 소규모 회사들 다 먹어가지고 유통업을 장악한 얘네들이 소규모 생산자들 다 먹어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나 자체적인 어떤 다른 제과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거기다 유통까지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롯데가 유통을 가지고 제조를 지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야. 유통업이 제조업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업체가 됐는데 좌우지간 그래서 롯데가 다치면 우리나라 재계에 영향이 많이 미칠 뿐만 아니라 가장 소비자에게 영향을 많이 미쳐. 가령 철강이 무너졌다. 소비자한테 큰 문제 없어. 소비자는 직접적으로 못 느껴. 철강에 문제가 생겨도 소비자는 큰 문제 못 느껴. 그렇잖아요. 근데 롯데가 다치게 되면 이게 소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그 충격 수단은 롯데죠. 그런데다가 이 롯데는 검찰이 공격했던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야. 뭐냐? 이 롯데가 반일 감정. 국민들의 정서상 롯데는 그 일본 말밖에 못하잖아. 그 롯데 회장이. 그런 게 무슨 국민 기업이냐? 그래서 롯데 불매 운동이 벌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롯데 불매 운동을 벌이는 어떤 그 정서, 반일 감정, 이런 걸 이용해서 한순간에 이슈를 먹어버릴 수 있는,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홍만표 때문에 그 훼손된 명예를 롯데 그 압수수색으로 한 큐에 이제 회복하겠다. 그런 목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실제로, 잠깐만요. 그게 이제 검찰의 목적이야. 홍만표 사건으로 이제 그 실추된 명예를 롯데 수사 한 방으로 극복해 보겠다. 뭐 이게 이제 롯데 입장이고, 그 다음에 검찰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의 입장이 있느냐? 언론의 입장. 예. 언론의 입장은 이 롯데 문제가 이명박에게까지 그 불똥이 튀면 안 된다. 이명박에게까지 롯데 문제가 불똥 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명박과 친재벌은 전부 다 한 그룹이고 이명박이 다치면 지들도 같이 다치거든. 그러니까 언론이 최대한 그 신씨 가문의 개인 비리인 것처럼 끊고 가야 된다. 요게 지금 언론의 입장이야. 그래서 비판적이긴 비판적인데 절대 권력의 핵심부로 뚫고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입장이야. 그 다음에 박근혜는 검찰이 알아서 수사하는 거지. 박근혜 청와대 입장은 네 번째. 언론의 입장. 이명박 구하기. 그 다음에 박은 검찰과 무관하다. 박근혜 측, 청와대 측에서는 지금 이제 이 롯데 수사가 검찰이 알아서 하는 거지 청와대 지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뭘 노리는 거냐면 자기가 검찰을 이용해서 어떤 그 독재를 하겠다든가 이러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검찰을 철저히 독립시킨 그런 쿨한 여자다. 이런 쇼를 하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제2롯데월드야. 제2롯데월드는 이게 그 공군 중장이 12억 먹고 걔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나라 국방과 관련된 문제는 육군들을 로비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 중장한테, 공군한테 들어간 12억이 누구한테 풀렸냐? 이걸 수사를 하다 보면 뭐가 터지느냐? 방산비리하고 터지는 거야. 우리나라의 이 오래된 군부 권력하고 만나는 문제야,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박근혜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 뭐라 그러나, 이 청와대, 그러니까 이제 그 박의 세력, 군부겠죠, 군부? 박근혜를 만든 과거 독재 세력은 어차피 이 문제를 뚫고 들어가면 제2롯데월드로 연결되고 제2롯데월드와 국방부는 연관되어 있고 국방부를 움직인 건 공군 따위가 움직일 수 없어. 왜냐하면 국방부의 절대 권력은 육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육군 국방부를 움직일 수 있는 세력들과 박근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롯데 사건은 꼬리 자르기로 끝날 수 있다. 그런데 소비자만 피해보고 소비자와 그 롯데 투자자들만 피해보고 이 권력의 핵심은 안 다치면서 시끄러운 쇼를 한바탕 오래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진행되나 안 되나 롯데 문제를 집중해서 감시하자. 요게 첫 번째 사소한 뉴스. 근데 이게 이 롯데 문제가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산업 구조가 상당히 많이 유통업 중심으로 이동을 했고 유통 서비스업에 많이 매여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롯데가 만약에 이 롯데 경영 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수사를 받게 되면 관련 기업이 재벌 이게 롯데와 관련된 재계 순위 100위 안에 그룹이 되게 많은 거야. 얘네들이 다 이제 그 자본이 연관되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얘네들이 한꺼번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관련한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고 주식이 떨어지면서 일반 중산층 주식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이 그 피해를 볼 수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소비하는 소비자가 피해 볼 수 있는 사건이야. 그래서 이 롯데 사건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굉장히 신중하게 다가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없되 잘못한 놈의 뿌리를 뽑는 그게 소위 롯데가 뭐라 그러나 정치와 롯데의 관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수사의 방향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예, 그게 이제 결국은 박근혜식 정치다. 박근혜식 포퓰리즘 정치는 뭔가 대단히 막 수사하는 것처럼 으라짜짜하게 떠들면서 실제로는 아무도 이기는 사람이 없고 결론은 늘 국민만 피해보는 그런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래서 롯데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 그래서 각각 검찰은 홍만표를 가리기 위해서 롯데 압수수색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홍만표의 전관 비리로 혜택을 본 놈들, 그놈들이 누군지 검찰이 롯데 수사하듯이 수사해라. 그리고 롯데 수사 발표하듯이 언론은 보도하라. 그 얘기야. 홍만표와 검찰 비리를 지금 롯데 수사하고 그러니까 검찰은 롯데 수사하듯 홍만표와 관계된 사건에 검찰을 스스로 수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언론은 롯데 보도하듯 지금 홍만표와 관계된 검찰의 비리를 보도해야 되는데 왜 안 그러고 있냐. 너네 청와대와 언론과 검찰 너네 다 한패라서 그런 거 아니냐 라는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소한 뉴스 첫 번째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소한 뉴스. 두 번째 사소한 뉴스. 자, 두 번째 사소한 뉴스는 뭐냐면 박원순과 박유천에 대한 뉴스를 하기 전에 그게 메인이야. 하이라이트. 박유천 하이라이트를 위한 사소한 뉴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좀만 참어. 금방 끝낼게. 금방 끝낼게. 예.
그래갖고 이제 두 번째 사소한 뉴스는 박원순에 대한 이야기야. 같은 박씨인데, 예, 박씨, 요즘에 박씨들이 그냥 뉴스를 장악하고 있어. 박근혜, 박유천, 박원순, 이렇게 또 박유천이 연관되어 있는 거야. 좌우지가 이제 박원순과 메트로의 관계, 박원순과 메트로의 관계, 예, 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계속해서 언론이 박원순을 공격을 한 거야. 언론이 박원순을 공격하니까 문재인이 나섰어. 이걸 왜 박원순에게만 책임을 묻느냐. 이건 과거에 이명박, 오세훈과 이 신자유주의라는 이 자본의 탐욕이 만들어낸 피해인데, 이걸 왜 문재인에게만 책임을 묻느냐. 이러면서 한마디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게 문재인 입장에서, 문재인이 굉장히 잘 둔 수야, 이건. 어떤 수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측에서 박원순을 죽이려고 한다. 이런 그 이야기를 계속 쟤네들이 소설로 썼단 말이야. 근데 문재인 입장에서 왜 박원순에 대한 공격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이거는 박원순을 엄호하는 효과보다, 문재인이 박원순을 도왔다. 이런 효과를 더 내는, 그런 기사란 말이죠. 그냥 이제 그러면서 문재인 멋있어 보이잖아. 박원순 지지자들도 문재인이 멋있게 보이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문재인, 박원순 엄호, 새누리가 만든 탐욕사회가 문제다. 자, 이러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하태경이 박원순이 새누리당 소속이냐? 이러면서 이제 맞받아쳤다는 거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구의역인데, 노동자 참사를 두고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정권이 추구하고 방치한 이윤 중심의 사회, 탐욕의 나라가 만든 사고인 점에서 구의역은 지상의 세월호였다라고 비판을 했다. 새누리당 정권 9년의 문제라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세월호 참사 관련 희생자들의 못다 이룬 꿈을 기록한 책 4.16 단원고 약전을 읽은 소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세월호 참사는 실로 304개의 우주를 파괴하고 수천 명의 삶을 지옥으로 만든 일이었다. 오로지 이윤 때문에, 탐욕 때문에, 무능 때문에 그렇게 됐다며, 그렇게 참혹한 일을 만들어 놓고도 정부는 반성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그 무책임과 무반성이 또다시 구의역 사고를 낳았다. 새누리당 정권은 공기업과 공공기관마저 효율성과 수익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도록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공공성과 조화돼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듣지 않았다. 최소한의 안전과 관련한 업무만큼은 직접 고용, 정규직이 맡아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도 외면했다. 유사한 스크린도어 사고가 되풀이되었고 국회에서 여러 번 추궁했는데도 조금도 개선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한 후 새누리당 정권이 추구하고 방치한 이윤 중심의 사회, 탐욕의 나라가 만든 사고인 점에서 구의역은 지상의 세월호였다라고 비판을 했다. 문 전 대표는 이제 세월호 참사를 반성하며 안전한 대한민국,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드는 일은 정권 교체 후 우리가 해내야 될 과제가 됐다라고 말했다. 구의역 참사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세가 강화되자 서울시의 문제를 넘어 정권 전반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2일 이 같은 문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원순 시장을 새누리당 소속이라고 착각하고 계신 건가요? 라며 모든 걸 새누리당 탓으로 끼워 맞추는 논리 비약이 놀랍다라고 비판을 했다. 일단 하태경이 나와서 반응했다는 얘기는 뭐냐? 문재인의 발언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는 발언이란 거야. 지금 새누리당이 하태경이 이런 발언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정진석이 또 이걸 갖고 문재인 대표를 까댔어요. 그러면서 문재인이 박원순을 비호한 이유는, 그러니까 엄호한 이유는, 무슨 지하철, 서울 메트로의 인사 시스템에 문재인이 관여했기 때문 아니냐. 문재인 측근을 메트로에 꼽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인사에 관계되어 있다. 이런 비난을 이제 정진석이 오늘 한 거야. 자, 그렇다면 이건 뭐냐 하면, 지금 문재인이 박원순을 엄호하면서 했던 발언에 새누리당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이게 가져오는 시너지 효과를 차단하는 게 목적인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쟤네들이 계속 한 일은 뭐냐 하면 일부러
문재인 지지자들을 이용해서 박원순을 죽였어. 어떤 식이냐? 문재인 1등, 안철수 2등, 뭐 박원순 3등 이런 여론조사를 발표를 해. 그럼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걸 다 퍼나른 거야. 그래서 누구를 죽였냐? 박원순을 죽인 거야. 실제로는 내가 그랬잖아. 문재인 1등, 박원순 2등이라고.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박원순을 죽였느냐 하면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노출을 시키는 거야. 문재인이 1등했다. 안철수가 2등이다. 박원순은 떨어지는 3등이다. 요런 여론조사를 만들어서 퍼뜨린 거야. 그럼 문재인 지지자들이 신난다고 막 퍼돌렸지. 그렇게 박원순을 죽인 거야. 목적은 뭐냐면 박원순을 죽여서 문재인을 죽이기 위한 얘네들은 스텝을 밟은 거예요. 근데 문재인 지지자들은 얘네들 그런 계산을 모르니까 단순히 막 퍼돌렸어. 그래갖고 문재인을 3등, 그러니까 박원순이 3등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했단 말이야. 그게 걔네들의 수였어. 왜냐하면 박원순도 안희정도 언론에서 지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언론이 띄우는 건 문재인, 박원순, 아니 문재인, 반기문, 안철수잖아. 반기문 1등, 문재인 2등, 안철수 3등. 이렇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문재인만 따로 끄집어내가지고 자기네들이 따로 만든 판에다가 문재인만 데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냐면 문재인은 안 된다라는 호남 반문 정서를 이용하겠다라는 철저한 계획으로 움직인 거란 말이야. 그런데 문재인이 박원순을 구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냐면 문재인이 더 올라가면서 박원순을 살리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문재인과 박원순이 같이 살게 되면 야당으로 카메라가 오는 거야. 시선이 야당 쪽으로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반기문은 지금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으로는 안철수를 버리고 반기문으로 계속 가고 싶은데 반기문은 지금 해외에 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 문재인이 박원순의 손을 딱 잡으면서 이 시선이 야당으로 오게 되는 거야.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재인과 박원순이 어떤 메이트, 약간 그 협조자의 느낌을 주게 되면 서로 이렇게 동반 상승한단 말이야. 야당은 늘 동반 상승해. 하락하면 동반하고 상승하면 동반 상승해. 그럼 얘네들이 동반 상승하게 되면 결론은 뭐냐? 자기네들이 지금 펼쳐놓은 그 판, 호남을 고립시켜서 자기네들이 묻지마 투표를 시켜야 되는데 그 판이 깨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문재인이 박원순을 편든 거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지금 언론에서 계속 유도한 건 반기문, 문재인, 안철수 판이야. 그렇게 지네들이 막 조작을 해서 유도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거기에 누굴 이용했냐? 문재인 지지자들을 이용한 거야. 문재인이 1등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1등, 반기문 2등, 안철수 3등. 말 같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용해서 퍼뜨린 거예요. 그게 뭐냐? 문재인을 고립시켜서 한 사람만 빼난 다음에 여기서 죽여버리려는, 그래서 야권 전체를 죽이려는 걔네들은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놈들인데. 그런데 문재인이 박원순을 잡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판 전체가 흔들려 버린 거지. 지금 객관적으로 반기문은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말도 못하고 그 실려다니는 김종필까지 팔고 있잖아. 여러분, 김종필이 뭐 지인들하고 그 뭐예요, 만찬에서 얘기했다. 김종필이 말하는 거 직접 들은 사람 있어? 김종필이 영상에 나온 거 봤어요? 걷지도 못해가지고 실려다녀. 이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실을 때 3-4명이 달라붙었고 간신히 차에다 실어. 그런 김종필을 팔아서 반기문이 자기는 유엔 사무총장 열심히 하겠다. 왜냐면 이제 유엔에서 욕을 먹은 거지. 그러니까 그때 김종필을 팔아가지고 반기문이 뭔가 준비가 됐더라. 의지가 강하더라. 김종필을 팔아서 반기문 대권 노름을 계속 한 거란 말이야. 이 중앙일보인가 어디 또 단독이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조중동은 지금 반기문을 막 밀고 있단 말이야. 왜냐면 반기문이 친재벌, 친미, 친일이기 때문에 반기문을 이제 막 띄우고 있는 중이야. 근데 반기문은 객관적으로 지금 12월까지 못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반기문 장사를 못하겠으니까 이제 김종필을 파는 거란 말이지. 근데 이제 김종필의 직접 육성을 들어보자. 육성이 그게 잘 안 나와. 육성이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야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제 위기에 몰렸어. 그런데다가 안철수 문제가 터졌잖아.
그러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문제가 딱 터지면서, 자, 그런데 봐봐요. 국민의당 문제. 첫날 보도는 안철수의 도덕성 얘기로 갔어. 기억나요? 이게 안철수가 얘기한 깨끗한 선거냐? 이렇게 얘기가 됐잖아. 그런데 이게 일요일이 지나서 어제 주인공이 바뀌었어. 기사에서 누가 사라져? 안철수가 사라지고 김수민만 남았어. 그치? 기사의 제목들을 봐봐.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는, 국민의당 그 스캔들이 터졌을 때는 안철수의 깨끗한 정치냐? 이러면서 얘기가 나왔어. 그걸 왜 안철수를 처음에 집어넣냐? 또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용한 거야. 문재인 지지자들은 안철수 까대는 내용이면 좋다고 퍼돌리니까 먼저 안철수의 이름을 딱 끼워 넣어서 이 야권 지지층에다 확 뿌린 거야. 그래서 국민의당에 스캔들이 있다는 식으로, 그래서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퍼뜨려서 국민들에게 관심을, 야권 지지층에게 관심을 확산시킨다. 그 다음에 논점을 바꾸는 거야. 누구로? 김수민에게로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목에서 안철수가 사라졌어. 안철수가 사라진 거야. 그럼 뭐냐? 그러면서 안철수가 어제부터 거리를 두는 거야. 철저히 수사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관계없다. 빠지고 이상돈이 나타나. 그래서 이상돈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조사하겠다. 이러면서 되게 비판적인 척하면서 편드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안철수는 이 사건에서 분리시키는 거야. 내가 뭐라 했어? 이번 사건은 안철수와 이 친이계가, 안철수를 밀고 있는 친이계가 벌인 사건으로 보인다. 추측된다. 안철수와 친이계 쪽에 연관된 당직자가 이걸 꼰질렀고, 내부 고발한 거고, 그래서 이 스캔들이 터진 걸로 보인다. 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결국은 타겟이 누구냐면 외부 세력. 외부에서 국민의당의 어떤 개혁적인 분위기를 가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제거하고 쓰레기 청소하듯이 태워버리려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네들 1번부터 14번까지 중에 자기 사람이 아닌 건 김수민밖에 없었던 거야. 지금 이 사건은 1번부터 14번 중에 친이계가 아닌 건 김수민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김수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일을 벌이면서 처음에 안철수를 끄집어들여서 반 안철수 감정을 이용해서 이슈화 시킨 다음에 안철수는 싹 뺀 거야. 안철수는 딱 제목에서 빠지고 김수민에게로만 몰아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김수민과 국민의당 안에 개혁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타겟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김수민만 제거하면 다 지네 편이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또 하나의 친이계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 지금 이제 그렇게 국민의당 스캔들을 지금 이제 이용해 가는 것 같다. 이건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할 거야, 이 부분은. 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 지금 내가 방송한 내용을 못 알아듣겠어? 말이 너무 빨랐나? 김수민. 미안해요. 예, 김수민이 누구지? 미안해요. 자, 사건을 다시 설명할게. 예, 미안해요. 다시 설명할게요.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국민의당 리베이트 건이라고 알아듣겠지? 국민의당 리베이트 들어봤지? 지금 계속 국민의당 리베이트 나오잖아. 그죠? 이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이라고 지금 명명을 해가지고 기사 제목은 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 지금 이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이라는 건 국민의당을 죽이는 거야. 국민의당을 죽이려는 게 목적이야. 근데 이건 그럼 국민의당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더민주랑 야당을 같이 죽이는 게 목적이야. 이걸 바로 봐야 돼. 예. 오징어 세개 못 알아듣겠어? 아니면 뭐? 아니구나. 오징어 세개가 아니고 누구더러 뭔 소리야? 잠깐만요. 지금 얼리고 설명할게요. 이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나온 뉴스 보도를 가지고 내가 쭉 이제 그 사건 순서대로 얘기를 해볼 테니까, 내가 만약에 잘못 말한 게 있다면 반론을 제기하세요. 예. 녹인 다음에 일단 반론 써봐. 일단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국민의당, 이게 국민의당이, 아니 그게 언제였니? 하여튼 이제 더민주가 새로운 스타를 많이 영입을 했잖아.
이게 더민주에서 문재인이 그만두기 전에 더민주가 막 영입을 잘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영입으로 막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야. 그러면서 막 그 누구니 그 조홍천이라든가 뭐 이런 쇼킹한 영입을 해가지고 더민주는 막 뭔가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온다는 느낌을 막 준 거야. 그런데 더민주에서 어떤 문제가 터져? 청년 비례 공천에 문제가 생긴 거야. 청년 비례 공천에서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청년 비례에 실패한 더민주하고 국민의당은 어떤 차별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국민의당이 뭔가 서둘러가지고 이제 청년 비례를 공천을 했어야 됐던 거야. 그런데 이제 사실 자기네들이 인맥이 뻔하잖아. 근데 이제 안철수를 돕는 교수들한테 이제 사람을 얘기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그 더민주의 김빈이 막 돌아다니면서 인기를 끄니까 더민주 김빈을 무력화시킬 만한 카드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김수민이라는 애를 데려온 건데 이 김수민이라는 애는 숙대에서 광고 동아리를 했던 애야. 그러니까 창업 동아리. 그래서 이 김수민이라는 여자애가 만든 숙대 창업 동아리가 꽤 커가지고 실제로 지금 영업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런 디자인을 해서 히트를 쳤어. 특히 허니버터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감자칩 시장 자체를 바꿔버렸어. 시장 자체를 바꿔버리고 이 홍보에 남다른 개념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김수민이라는 기억 안 나요, 여러분? 2년 전인가? 허니버터칩 처음 나왔을 때 허니버터칩을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인터넷에 막 퍼뜨렸잖아. 그게 다 홍보 수단이었던 거야. 입소문 내고 홍보 수단으로 그거를 이제 허니버터칩 홍보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허니버터칩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이 씨발 웬 전화를 과거에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김수민이란 여자가 감각 있는 여자, 광고에 감각이 있었던 젊은 선수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안철수나 또는 이제 이 영입위원들이 그때 제일 문제가 뭐였냐? 국민의당은 인물이 다 후졌다는 거였잖아. 기억 안 나요? 선거 직전에 국민의당의 인물이 솔직히 더민주에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호남에 다 출마를 했고, 사실 호남에 출마한 국민의당 후보들이 그 선거 직전 분위기가 스스로 나가줘서 고맙다 이런 애들이었잖아. 그리고 비례대표 나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절대 강조 안 했잖아. 뭔가 이 국민의당에서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쇼가 필요했어. 그때 이제 서둘러서 김수민이라는 애를 영입을 한 거지. 급하게. 그래갖고 이제 얘를 그 공천을 준 거야. 근데 공천을 주면서 사실 공천 줄 때까지만 해도 지네들이 그렇게 비례대표 많이 차지할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7번을 준 거야. 그랬는데 이제 얘가 14번까지 되는 바람에 그래도 얘가 국회의원이 돼버린 거야. 거기서부터 일단 문제가 생긴 거지. 이거는 언제랑 비슷하냐 하면 2012년에 통진당 폭력 사태랑 똑같은 거야. 통진당 폭력 사태. 통진당 폭력 사태가 뭐였냐 하면 그게 이제 민노당이 있고 국참당이 있었는데 국참당 애들이 민노당한테 야 우리랑 합치자 이래가지고 합쳤어. 합쳐가지고 비례대표를 뽑는데 유시민이가 국민의당 쪽으로 국민참여당 쪽으로 가면서 얘가 자기가 이제 뭐 17%의 지지율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그 국민의당만큼 자기가 지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냥 정치를 모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뒷번호를 받았어. 그래서 국민참여당은 비례대표 뒷번호를 받고 민노당은 앞번호를 받은 거야. 그랬는데 예상외로 폭망했잖아. 통진당이 폭망해가지고 실제로 비례가 10번까지도 안 됐어. 비례가 10번까지도 당선이 안 되는 상황이 오니까 뒤에 10몇 번 받았던 국민참여당은 다 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국민참여당 출신들이 야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통합진보당에서 비례대표 경선하는 과정에서 민노당 출신들이 조직적으로 부정선거했다라고 주장하자. 그래갖고 주장을 해. 그러면서 거기서 폭력사태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부정투표가 있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그 부정투표를 했던 사람으로 이석기하고 김재윤? 누구였어 걔? 그 저기 민노당 출신 젊은 여자애 걔 둘을 이제 터트린 거야. 그래갖고 이 둘을 조직적으로 부정선거했다라고 논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청문회가 열렸는데 김재현
그 청문회장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켜. 그래서 완전히 그 통합진보당이 하루아침에 5월 3일날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야. 5월 4일날. 그 사건이야. 그게 통진당 폭력 사건인데 그 통진당 폭력 사태로 핵심이 뭐였냐면 지네들이 당선될 줄 알았는데 떨어진 거에 대한 앙심을 품은 애들의 보복이었던 거지. 그 나중에 그 사건이 이제 민노당에서 부정선거했다라고 고소했던 측이 결론이 드러났어. 드러났는데 어떻게 됐다? 민노당은 부정선거 안 했다. 부정선거는 국민참여당이 했다. 그래서 국민참여당 2명이 구속되고 끝난 사건이야. 근데 국민참여당 2명이 구속된 걸 아무도 몰라. 그래서 유시민이 정계 은퇴를 하게 된 거야. 책임을 지고. 유시민이 정계 은퇴하게 된 계기가 그거야. 유시민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통합진보당 폭력사태가 벌어졌어. 그 폭력사태에서 주장한 건 민노당이 부정선거했다라는 주장을 한 건데 나중에 수사해본 결과 민노당은 부정선거 안 했고 국민참여당이 부정선거했다. 그래서 그때 문제를 일으킨 국민참여당 인사 2명이 구속되고 유시민이 책임지고 정계를 은퇴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통합진보당은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시민이 국민참여당을 만들면서 그 국민참여당이 빚을 졌어. 엄청난 빚이 있는데 그 빚을 통합진보당도 갚으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게 그 통합진보당에서 그건 유시민이 갚아야 된다 이런 논쟁이 계속됐던 거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번 사건도 내가 볼 때는 비례 14번까지 됐어. 그럼 비례 14번까지 된 것 중에 자기네들 인맥이 아닌 게 김수민이야. 그럼 어떻게? 김수민을 빼면 그 뒷번호가 당선되는 거잖아. 지금 안철수가 깨끗한 정치라고 주장한다라면 만약 김수민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김수민 번호를 김수민 빼고 그 뒷번호를 받지 않겠다.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 그런 얘기 안 하고 결국 김수민이라는 애를 제거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놈들이 일으킨 사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혹이 든다. 합리적 의혹이 든다라는 거죠. 예. 하여튼 나는 그렇게 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까지 퍼뜨리냐 하면 김수민 아버지가 옛날 신한국당 국회의원이었다. 지금 김수민 아버지가 옛날 신한국당 출신의 그 국회의원이었다. 그 얘기까지 나와. 자, 여러분. 그걸 누가 알겠어. 걔네들 아님 모르는 거야. 지네들 한 패거리 아님 모르는 일이라고. 그 패거리들이 그 문제를 터뜨린 거야. 그러면 이 김수민의 아버지인 이 신한국당 의원은 누구냐? 그 뭐라 그러나 왜 그 신한국당을 만들 때 김영삼 때 신한국당을 만들고 그래서 96년도에 대거 그 김영삼의 옛날 사람들이 빠지면서 그때 어부지리로 96년도에 한 번 당선되고 그걸로 끝났던 사람이야. 그게 그랬다가 무슨 비리에 연루돼가지고 비리에 연루돼서 그 사람은 이제 국회의원직을 반납을 했던가 그래. 그래서 이제 이 그 김수민 아버지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은 아니었던 거야. 근데 이제 그 문제까지 드러내면서 막 김현배, 금수저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막 김수민을 몰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김수민은 정말 리베이트를 받았느냐? 자, 이 사건의 명칭은 뭐냐 하면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이야. 제목에 그렇게 썼어.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국민의당도 빠지고 김수민 리베이트로 바뀌었어. 그러면서 김수민의 영입과정, 공천과정의 비리 어쩌고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사건은 이제 막 물타기를 하는 거야, 제목으로. 그러면 김수민이 어떻게 된 거냐? 여기서 정당 홍보비가요, 수십억 나가요. 정당 차원에서 홍보비가 수십억 나가. 그래서 보통 정당 그 홍보비를 그 비례대표로 공천받는 사람들이 보통 헌금을 해. 당에다가 이렇게 자기네들이 비례로 출마하는 사람들이 돈을 낸다고. 그래서 막 몇 억씩 내고 비례의원을 받는 거야. 보통 이제까지 그래와서 관례상. 그래서 그 돈으로 중앙선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령 TV에 나오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정당 광고 있죠. 그게 그런 돈으로 만드는 거야. 정당 포스터나 정당 광고나 뭐 라디오 광고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돈이 들어가. 그 돈이 비례대표들이 낸 돈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거야.
아니면 이제 당 후원금을 받거나 그랬던 건데, 좌우지가 이제 이 홍보 회사가, 그러니까 김수민이라는 애가 그 소위 이제 무슨 호텔? 브랜드 호텔? 브랜드 호텔이라는 그 광고 회사의 주요한 그 기획자인 거야. 이 애가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름 히트를 많이 친 거야. 허니버터칩 말고도 히트를 많이 쳤어. 근데 이 애가 이제 이번에 당 홍보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했다는 거야. 카피부터 색깔, 뭐 그 총 기획을 다 이 김수민이 했다는 거야. 그래서 김수민이 그렇게 총괄 홍보를 하면서 기획을 했기 때문에 그 홍보비 20억이 기획사로 갔는데, 선거 기획사로 갔는데, 그 선거 기획사에서 아이디어 값을 돌려줬다는 거야. 아이디어 값을 돌려준 걸 얘가 받은 거야. 그리고 이제 또 다른 6천만 원이 카드로 지불이 됐다. 그러면 그 카드는 뭐냐? 김수민네 회사의 직원이 카피라이터인데 걔가 그걸 받아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이냐고. 이거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건이야. 내가 볼 땐 현재까지 보도 내용을 보면 국민의당으로 돈이 들어갔다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이건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 자, 거래가 아니냐? 거래란 증거가 있냐고. 여러분, 그 다음에 더 웃긴 게 뭐냐면요. 압수수색의 시점이에요. 압수수색의 시점. 무슨 얘기냐? 내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봤잖아. 내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본 사람이라서 아는데,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찰로 그 사건을 넘겨. 그러면 검찰에서 그 사건을 접수해가지고 검사 배당하는데 2주 정도 걸려. 아무리 빨라도 2, 3일이 걸려. 그러면 담당 검사가 배정이 되면 사건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관련자를 소환을 하는 거야. 관련자 소환을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이라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진 게 언제냐? 선관위에서 검찰로 넘긴 당일이야. 관련 인터뷰가 있어. 찾아봐. 선관위에서 검찰로, 이게 아무래도 돈 거래가, 그러니까 이게 검찰로 넘긴 이유는 딱 하나야. 이게 정당한 대가로 주고받았다 그랬는데 서류가 잘못돼 있었어. 서류를 작성한 애들이, 얘네들이 아마추어라서 선거법을 모른 거야. 선거법을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쓴 거야. 그 아무거나 쓴 그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선 이거는 조사해봐야 될 문제로 보인다. 그래서 넘긴 거야. 그러면 검찰은 관련자들을 불러갖고 이제 수사를 하면 돼. 조사를 하면 돼. 그런데 이건 뭐야? 검찰로 선관위에서 넘기자마자 담당 검사가 배정되는데도 하루 반인데 그날 당일날 압수수색이 벌어졌다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다분히 의도적인 스캔들이라는 거지. 다분히 의도적으로 터트린 사건이야, 이건. 그럼 목적이 뭘까? 왜 국민의당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이라는 그 사건을 터트렸을까? 이건 목적은, 이거 조사하면 돼, 피의자 조사를. 피의자 조사도 안 한 거야. 그러면서 이거는 그럼 목적이 뭐냐? 야당 죽이기야. 여소야대 죽이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다른 이제 사소한 뉴스로 같이 넘어가면 이게 그냥 단독 플레이가 아니에요. 개별적 사건이 아니야. 국민의당 스캔들이 이게 개별적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 연관된 사건이에요. 무슨 연관된 사건이냐? 여러분들 아주 감동적으로 본 KBS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들 원래 KBS 프로 안 보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페북과 트위터에 각종 게시판과 진보적인 언론에 KBS에서 보내준 덴마크 의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덴마크 의원과 고급 차를 타고 출근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비교한 그 프로그램이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왜? SNS에 쫙 퍼졌거든. 누굴까? 이게 누굴까? 여기서 이야기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가 시작되는 거야. 이게 단독 플레이냐? 아니라는 거야. 이 국민의당 선거하고 국민의당 스캔들하고
그 KBS 스페셜하고는 연관된 거예요. 그것만 연관돼 있을까? 아니에요. 뭐도.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사에 보면 오늘 아침에 기사에 무슨 기사가 있었느냐. 더민주 을위원회 마트 직원 폭행 갑질 들어봤어요?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야. 더민주 을지로위원회 뭐 을들의 괴로움을 풀어준다는 을지로위원회에서 마트 직원 폭행 갑질 기사 들어봤죠? 그걸 보면 이런 더민주 개새들 느낌이 딱 오잖아. 그지? 근데 그 기사 내용이 뭔 줄 알아요? 더민주 서울시당인가? 아니 인천시당. 인천시당에 소속된 더민주 당직자가 위원이 위원이라는 말로 봐서는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시의원은 아닌가 봐. 인천 시의원은 아니고 무슨 인천 구의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민주의 인천시당 소속 위원이래. 그 위원회는 무슨 뭐 노조 문제를 다룬다든가 그런 전문가 집단인가 봐. 전문위원인가 봐. 그러니까 인천시당 을지로위원회에 그 시의원도 아니고 더민주의 무슨 선출직도 아닌 그런 이제 자문위원 정도 되나 봐. 그 사람이 그 마트의 노조위원장을 만나러 들어간 거야. 그 노조위원장이 뭔가 바깥으로 나올 수 없는 어떤 상황이었나 보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노조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마트로 들어가는데 그 경호원들이 막은 거야. 경비들이 못 들어간다고 막은 거야. 여기는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다면서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 이 사람이 막 들어가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을 밀은 거야. 폭행 그럼 막 코피나게 때린 게 아니라 한 놈이 막으니까 뿌리치다가 또 다른 사람이 밀려 넘어진 사건이야. 이걸 더민주 을지로위원회 마트 직원 폭행 갑질. 기가 막히죠? 라고 쓴 거야. 그러면 이것만이 아니냐? 이것만이 아니야. 오늘 아침에 미디어 오늘 기사에 여소야대 상임위 구성본이 더민주 의문의 일패. 기사 봤어요? 미디어 오늘 기사인데 여소야대 상임위 구성본이 더민주 의문의 일패라는 제목이 있었어. 미디어 오늘 기사에 네이버 메인에 떴어. 들어가서 딱 보면 기사 내용이 제목이 달라. 기사 제목이 뭐냐? 여소야대 상임위 구성본이 미방위가 최대 격전지. 더민주 의문의 일패 왜 들어갔냐고. 이게 바로 그 프레임이에요. 언론의 프레임. 그러면서 내가 오늘 찾아보니까 신한 기사는 안 보여. 우리가 일요일날 우리가 결심을 했잖아. 신한이라고 쓴 새끼들 전부 다 떠가지고 민사소송을 걸자. 그지? 우리가 신한이라고 언급한 새끼들을 다 같이 민사소송을 걸자.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민사를 걸으려고 막 찾고 있는데 기사가 안 나와. 그러더니만 더민주로 바뀐 거야. 그쵸? 제목에 신한이라고 쓰면 신한군 관광업자들이 우리가 결심을 해가지고 고소를 하자. 민사소송을 걸자. 피해를. 어제 오늘 못 봤어. 어저께 한두 개 나왔는데 오늘은 못 봤어. 그죠? 캡처해서 고소하자고 우리가 작정을 했잖아. 그랬더니만 갑자기 신한 기사가 제목에서 사라진 거야. 그러면서 그 자리를 더민주로 채운 거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더민주에 대해서 악의적인 검색어를 지워야 되겠네. 그러면서 그 신한에 대해서 막 까대던 기자들이 더민주로 바꾼 거야. 선마을로 바꾸고 이제 신한이라고 안 그래.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래요. 국민의당 리베이트. 그 다음에 더민주 의문의 일패.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느낌으로 야당은 자 과대망상 나왔어요. 과대망상 쩌네. 고마워요. 너 김하영이지.
예. 이 과대망상 소설 이렇게 나오면 사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서 국민의당 리베이트, 아니 국민의당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증거 있어? 나온 거 없어 아직. 그 다음에 더민주 의문의 일패? 여러분 이번 상임위 구성 보면요, 미방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한 구성이에요. 그런데 더민주 의문의 일패라고 써. 그 다음엔 뭐라고 썼냐 하면 또 하나 있어. 정의당에서 뭐 노동 전문인데 미방위로 가고, 그 다음에 언론운동 전문가인데 외통위로 보냈다. 그러면서 굉장히 상임위 구성이 잘못된 거라고 막 그렇게 기사를 썼어. 그러면 이건 정의당을 맨 앞에 써야 되잖아. 이게 결국 정의당 얘기야. 정의당이 불만을 갖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런데 정의당이라는 얘기 강조 안 해. 그래놓고 뭘 강조했냐? 국회의장이 잘못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 사람은 울산 무소속이야? 예. 근데 그 울산 무소속이 정의당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잖아. 옛날 그 뭐 민노당 쪽에 관계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소속이나 그 뭐라 그러나 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한 소수 정당은 어쩔 수 없는 국회 관행이야. 근데 마치 정세균이 굉장히 잘못한 것처럼, 정세균 의장이 매우 잘못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뭐 미방이라는 게 무슨 뭐 방송까지 관계된 엄청 많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와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 이제 상임위원회를 미방이라고 불러요. 해당되는 감시단체가 많아. 그게 이제 미방위. 그래서 미래창조과학 뭐 어쩌고저쩌고 방송통신위원회야. 그게 미방인데, 뭐 그 자기는 언론운동을 많이 해왔으니까 거길 들어가겠다. 근데 이제 거기 못 들어가고 노동운동을 열심히 해서 환노위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 못 들어갔다. 근데 이제 이게 정세균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쓴 거야. 그러면서 마치 상임위원회가 잘못 구성됐다. 이런 논조로 지금 기사를 쓴 거예요. 그게 둘 다 미디어 오늘 기사야. 왜 그랬냐? 내가 그랬잖아. 미디어 오늘은 누구 입장이다? 진보정당 입장이라고. 민노당 출신, 통진당 출신, 그 다음에 이 정의당과 관계된 사람들이 이 미디어 오늘에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민주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 더민주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논조로 제목을 뽑고 기사를 쓰는 거죠. 네. 그런 거야. 근데 좌우지간 이게 다 개별적인 사건들 같지만 사실 이건 하나의 프레임이야. 뭔데? 정치 혐오를 유발하자. 박근혜의 프레임. 이 모든 내용이 박근혜의 프레임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국회를 없애라. 즉 국회 해산론, 국회 무용론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 관련된 얘기가 그 이제 권영철의 와이뉴스 내 얘기 끝나면 다시 한번 갖고 와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잘 들어봐. 여러분 일단 우리 KBS 스페셜로 한번 가봅시다. KBS 스페셜에 의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빨간 레드카펫이 달려있는 특별한 의원 전용 그 라인으로 고급 차량을 타고 그 출근을 해요. 얼마나 비교가 돼.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한 명이 10명의 비서를 데리고 있는데 그 덴마크 국회의원은 2명이 한 명의 비서밖에 쓰지 않는다. 그러면서 발로 뛴다. 그러면서 너무나 이렇게 그 초라한 상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 걸 보면서 너무나 이 국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덴마크 의원들을 보면서 감동의 눈물이 복받쳤다라는 기사가 댓글에 줄을 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국과 덴마크를 극명하게 비교해준 KBS가 철저히 숨긴 한 가지 진실이 있어요. 뭘까요? 그러면서 KBS 스페셜에서 남은 건 뭐냐? 자전거 타는 국회의원과
그 다음에 궁을 내어준 여왕. 그죠? 자전거 타는 국회의원과 궁을 내준 여왕. 목적이 이게, 이 목적이 아주 의도가 있는 목적이에요. 딱 나오잖아. 자전거 타는 국회의원과 궁을 내준 여왕. 궁을 내준 여왕을 강조하기 위한 이게 쇼야. 자, 여기 이 블레이범 망치 부인의 방송을 미리 본 거야? 이 부분이야. 무슨 얘기냐? 덴마크 인구가 얼마예요? 560만이에요. 덴마크 인구가 560만 명이야.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는 얼마예요? 5,160만이야. 5,160만 명인 대한민국과 그 다음에 560만 명의 덴마크. 그러면 국회의원 수를 따져볼까요? 560만 명의 국민이 사는 덴마크 국회의원 숫자가 몇 명이냐? 179명이야. 면적은 우리나라 반이야. 면적은 우리나라의 반 조금 안 되는데, 덴마크의 국회의원 숫자가 560만 명이 국민인데 국회의원 숫자가 179명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이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몇 명이 덴마크 수준의 국회를 운영하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몇 명이어야 되냐? 1,600명 정도 돼야 돼. 아니지? 500만을 뺀 거니까 1,700 중에 170을 뺀 예. 그러니까 한 1,650명? 예, 1,680명. 예. 쟤네들이 그 덴마크에는 560명밖에 안 되는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이 179명이야. 그러면 우리는 인구가 9배 정도 되잖아. 5,100만이면. 5,1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면 179명 곱하기 9를 해야 돼. 그러면 국회의원 숫자가 1,600명 정도가 되면 그 1,600명 정도 되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겠어? 열심히 청와대를 잡아먹겠지. 덴마크에서 또 이 KBS 스페셜이 밝히지 않은 또 하나의 진실. 덴마크의 공무원 숫자와 대한민국의 공무원 숫자도 밝히지 않았다는 거야. 계속해서 모든 언론이 국회에 3,000명이나 일한다는 얘기만 강조해. 그런데 청와대에서 일한 애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잖아. 정부 종합청사에서 일한 애들 거의 비슷한 수준이야. 그렇잖아. 정부 종합청사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애들 숫자 어마어마하잖아. 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냐고. 이게 바로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예. 실제로 내가 계속 주장해왔던 게 뭐냐. 덴마크와 같은 국회의원을 만들고 싶으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를 1,700명 만들면 돼. 1,600명을 만들면 된다고. 그리고 두 사람이서 한 명 비서 써라 그러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두 사람이서 한 명 비서 쓰게 되면 800명 정도가 850명이 늘어난다. 600명, 800명 늘어나면 2,400명. 예. 그렇게 하면 돼. 국회의원 숫자를 1,600명에 두 명의 의원이 한 명의 비서를 쓰게 하면 2,400명.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일하는 3,000명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근데 지금은 국회의원 한 명에 10명의 비서들이라 이 10명의 비서들이 개고생을 해도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하여튼 뭐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뻥 까는 거잖아.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 근데 한 명 한 명의 의원이면 각각 다르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의원이 꼴통이면 비서들이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근데 비서들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면 자기가 직접 국가에서 국민의 대표라면 일한 자세가 다르겠죠. 그죠? 이게 바로 박윤철 사건 오늘의 메인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돼. 오늘 하이라이트야. 좀 기다려봐봐. 금방 할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솔직히 그 KBS 스페셜 보고 몰랐다 손. KBS 스페셜을 보고 정말 덴마크 같은 국회의원과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다르다. 몰랐다 손. 처음 들었다. 진짜 몰랐다. 똑같이 비교했다.
그러면서 이 KBS 고마워요. 예, 손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이 이 KBS 스페셜 또 하나 밝히지 않은 건 덴마크엔 새누리당 의원 같은 애들 없어. 덴마크에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같은 애들 없다고. 나경원이 봐봐. 걔 그 무슨 기름값만 5,600만원 쓴 애야. 5,600만원의 기름값을 쓰려면 지구를 7바퀴만 돌아야 된다며. 종로가 자기 지역구였던 애가 5,600만 기름값을 어디다 썼냐고. 자, 그러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만의 문제일까요? 국회를 해산하라고 목소리 높인 사람들이 어디냐? 경상도 사람들 많이 그런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지금 국회 없애라고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근데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똑바로 된 정상적인 인간을 뽑아서 보내야지. 어디서 개구리 같은 애들을 보내놓고서는 왜 국회를 없애라고 그래? 안 그래? 토끼 놓고 얘기해서 지금 국회 없애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애들이 박근혜 지지자들이고 경상도 사람들이고 새누리당 지지자들이야. 아니, 그 왜 국회의원을 새누리당을 뽑냐고. 그래놓고 왜 국회를 없애라고 지랄이세요? 예? 지네들이 아무나 개나 소나 뽑아놓고서는 왜 멀쩡하게 일하는 국회를 없애라고 지랄이세요? 예? 너 박근혜세요? 내 말이 맞지? 그렇잖아. 지네가 어디서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애들, 생 도둑년놈들 같은 것들 뽑아다 놓고서는 그래놓고 왜 국회를 없애라고 지랄이야? 어이가 없잖아. 성폭행범 국회의원 뽑아준 거 누구야? 선거 때 이미 드러났는데 국회의원 뽑아줬잖아. 그 누구야? 지네가 뽑아놓고 왜 우리 멀쩡하게 훌륭한 국회의원 뽑은 사람들더러 국회 해산하라고 지랄이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정진석이 한 말 중에, 박원순을 공격하면서 했던 말 중에 무슨 말이 있냐, 문재인 박원순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평균 연봉 1억대는 귀족 노조를 없애야 된다. 혹시 그거, 새누리 원내 의원총회 말하는 건가? 연봉 1억 귀족 노조가, 혹시 새누리 의원총회 말하는 건가? 일하지 않으면서 자리 차지하고 연봉 1억짜리 귀족 노조, 그거 너네 아니야. 지금 연봉 1억짜리 정규직이 우리나라에 몇 명 있냐고. 너네만 해산하면 대한민국이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국회를 해산할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 너네만 해산되면 대한민국이 진짜 영원히 평화로워. 의원들이 노조가 어딨어. 지네들끼리 그냥 하는 소리지.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막 국회의원이 자전거 탔다고 막 엄청 아니, 그럼 덴마크 국회의원들은 뭐 이렇게 부산에서부터 서울 국회까지 자전거 타고 출근한대요? 덴마크 국회의원들은 부산에서 여의도까지 자전거 타고 출근한대요? 그거 아니잖아. 덴마크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관리라는 거 안 할걸? 지역구 관리라는 거 안 할 거라고. 그죠? 자, 그렇다면 덴마크 560만이야. 그러면 서울시 국민이 얼마예요? 1,000만이에요? 1,000만에서 지금 줄어갖고 990만인가 됐다고 난리가 났어. 인구가 줄었다고. 990만이 넘는 서울에, 야, 560만짜리 덴마크에 국회의원 179명이야. 그러면 1,000만 서울 시민에게 국회의원 얼마여야 되겠어? 2배 돼야 되겠지. 시의원 2배는 돼야 되잖아. 그렇잖아. 560만의 대표가 179명이면 1,000만의 대표는 300 몇십만 돼야지. 350명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서울시 의원 106명이야. 서울시 의원
서울시 의회에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우리 신랑도 전철 타고 다녀. 우리 신랑도 전철 타고 다녀. 야, 그러면 도봉구에서 여의도까지, 아니 도봉구에서 서울시청까지 자전거 타고 가야 되냐? 지금 대부분의 서울시 의원들 전철 타고 다녀. 왜 그런 거는 왜 강조 안 하냐? 그런 건 모범 아니냐?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비교할 걸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게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편집한 그런 내용이야. KBS 스페셜. KBS는 다큐도 보면 안 돼. 다큐도 보면 안 된다니까? 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정부 기구가 너무 큰 거야. OECD 국가 중에 공무원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래. 내가 어딘가에서 봤는데 한번 찾아봐봐. 정부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문제가 뭐냐? 근데 국회의원은 300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한 사람이 그 행정부를 그 한 사람당 감시해야 되는 그 공무원 숫자가 몇만 명인 거야. 그걸 어떻게 다 감시를 하냐고. 그러니까 10명씩 비서가 있어도 그 국정감사 때 애들이 거의 과로하고 쓰러져 나가고 그러는 거야. 쪽수에서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행정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행정부를 다 감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돼.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 최소 600명은 돼야 돼. 최소 600명은 돼야 되고, 그리고 행정부의 숫자를 줄여야 돼. 행정부에 쓸데없는 자리가 너무 많아. 그런 거 팍팍팍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 업무를, 비슷한 업무 하는 것들 다 줄여가지고 단순화해야 돼. 그래야 관리가 되지. 지금 이 새끼들 지 멋대로 나라를 개꼬라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걸 관리 감독할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모자란 거야. 내 주장은 국회의원 숫자를 600으로 늘리고, 그리고 비서를 5명씩만 줘라. 지금 300명에 10명 주는 비서를 국회의원 숫자 2배로 늘리고, 그 다음에 비서들을 5명씩 둬라. 그리고 그러면 300명이 600명이 돼서 일이 절반으로 줄었잖아. 그러니까 1인당 연봉을 반으로 줄여라. 그러면 지금 비용으로 국회의원은 2배, 유능한 의원들이 2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박근혜와 그 일당들은 국회를 해산하라거나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거나 지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는 딱 하나야.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야 로비하기 좋거든. 쟤네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유가 뭐냐면 로비를 하려고. 왜냐하면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다 로비가 안 되는 거야. 한 놈한테 몇 억을 몰아주고 얘를 시켜갖고 상임위원회를 다 먹어야 되는데, 이게 숫자가 2배가 되면 로비가 안 통해. 반드시 터져나가. 매수가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걸 반대하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로비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숫자가 적어야 돼. 특권이 많아지는 거야.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으려면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스타가 되고 싶은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거야. 예를 들어 재윤경 같은 여자, 국회의원이 솔직히 나는 재윤경 별로 안 좋아해. 사람은 똘똘한데 되게 좀 뭐라 그러나 차갑더라고. 근데 재윤경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 재윤경이란 사람은 굉장히 똘똘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의원이 되자마자 한 게 뭐냐 하면, 뭔가를 세비인가 뭔가 받아가지고, 자기 세비하고 뭐 사람들 모았어. 몇몇 뜻맞는 의원들한테 나오는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부실 채권을 산 거야. 가난한 서민들의 채권을 사가지고, 1,몇백 명의 채권을 소멸해줬어. 악성 채무를 탕감해준 사람이야. 그런 게 재윤경이에요. 얼마나 뛰어나냐고.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그런 더 훌륭한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런 걸 강조해야지. 이 재윤경 의원이랑 그 국회의원들이 1,800 몇 명의 빚을 탕감해줘갖고 전체 없앤 빚이 몇백억이야. 그죠? 몇백억의 빚을 없애줬어.
몇백억인가 몇천억인가 빚을 탕감해줬다니까? 그 금액 좀 찾아봐봐. 꽤 컸어. 몇백억이었나? 그 부실채권 서민들이 갚을 수 없으니까 몇천 명의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이게 부실채권은 이 사람이 갚을 수 없으니까 그 채권을 할인하는 제도가 있대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진 빚이 2억인데 이거를 뭐 200만 원만 내면 그 채권을 누가 살 수 있는 거야. 예. 한번 빨리 그 전체 그 123억? 부실채권 수백억은 아니었구나. 123억을 탕감해 준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진짜 123억을 냈다는 건 아니고 어떤 거냐면 2억짜리 채권이 2억짜리 빚을 받을 권리를 한 200만 원에 이렇게 판대. 그러면 이제 그걸 사가지고 그 채권을 소각해버리면 이 사람은 2억을 안 갚아도 되는 거야. 예. 그게 주빌리 은행인데 그걸 제안했던 게 재윤경이야. 그래서 이 여자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그걸 했단 말이야. 뭐 총 혜택을 본 사람이 2,525명의 채무자, 빚에 허덕이고 있는 123억을 갚지 못한 극도의 가난한 정말 그 파산지경의 서민들을 구해준 거야. 왜 이런 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 안 하냐고. KBS야! 너네가 공영방송이면 시읍비읍 이 수박 씨발라서 진짜 18통을 먹일 것들아. 너네가 국민한테 준 세금을 받아가지고 방송하면 너네들이 이 내용을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했어 안 했어? 이 진짜 수박 씨발라서 18통을 먹일 좋은 얘기에 수박을 많이 먹고 화장실 자주 가라는. 예.